네, 오늘부터 3주 동안 자아심리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시간으로 자아심리학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해서 개념적인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원본능에서 자아가 출현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은 주로 이제 초자아의 생성에 관한 부분들, 오늘 얘기하는 이 원본능에서 자아가 파생되는 것에 일종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학습 목표를 보면은 자아심리학의 기본적인 용어, 오늘 배우시는 것 중에 용어 개념이 중요하겠죠. 용어, 그리고 자아심리학의 발달 단계, 자아심리학 외에도 발달 단계 이야기하는 데가 많지만은 자아심리학 안에서는 또 발달 단계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거를 이해하시고, 두 번째는 이제 원본능, 이드라고 하죠. 원본능에서 자아, 이고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는 부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서 더 얘기를 하도록 하죠. 프로이드가 자기의 이론을 세상에 알린 것은 1900년에 그가 처음 쓴 저작인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통해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프로이드는 자기의 가장 중요한 인간 이해의 원리인 무의식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무의식이나 또 의식과의 경계, 그리고 서로의 관계, 이런 부분들을 다루는데 가장 중요한 테마가 바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이해하면은 이러한 의식과 무의식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도움을 주죠. 그래서 꿈에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 세 가지의 작업, 이런 것들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자아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이해의 한 측면을 잘 설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꿈을 기억해내는 그 꿈을 현재몽이라고 하죠. 발현몽. 죄송합니다. 발현몽. manifest dream이라고 해가지고 표현된 꿈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꿈 원래의 꿈은 이런 발현몽과 달리 형태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잠재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잠재몽이 발현몽으로 변형되는 것, 꿈이 변형되는 과정, 그 과정을 꿈 작업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꿈 작업을 통해서 대부분의 사람이 꿈의 원래 형태를 기억하지 않고 변형된 결과만 기억해낸다 라는 것이 프로이드가 꿈을 이해하는 원리였어요. 그게 꿈의 해석이죠. 그러면 이제 꿈의 원형, 이 잠재몽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잠재몽을 알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것이죠. 이제 원리를 알면은 당연히 반대로 이제 발현몽에서 역으로 잠재몽을 유추해 들어갈 수가 있겠죠. 다르시 도형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원형을 그리면은 이렇게 반으로 나누자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기억하는 꿈이 있죠. 그걸 이제 발현몽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윗부분에다가 적죠. 발현몽. 그리고 그 꿈의 원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기억을 못하는 것, 그건 잠재몽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은 어디가 꿈 작업이 되겠어요? 결국 이 잠재몽에서 발현몽으로 올라가는 이 부분에 꿈 작업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떤 부분들은 꿈이 올라오지 않고 여기서 잠재몽에 있는 그 자리에서 막혀 있다. 오히려 누른다. 의식으로 올라오지 않게 누른다. 누가 누르느냐? 바로 이 검열이 누르는 겁니다. 검열. 우리가 뭐 사전 검열 이런 말도 쓰지만은 잠재몽 중에
겉으로 올라오면은 안 될 만한 것들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와도 될 만한 것, 게다가 이제 변형을 해서 올라와도 될 만한 것들은 올려서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럼 뭘 검열하느냐? 그거는 가장 쉽게는 잠을 깨우는 거를 막기 위해서 검열을 합니다. 잠재몽의 정보들은 굉장히 원초적이고 또 즉각적인 반응들을 요청하기 때문에 잠재몽의 원형들은 굉장히 자극적이란 말이죠. 그래서 잠을 오히려 설치게 만들고 번쩍 잠을 깨게 만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잠재몽이 그대로 꿈에서 나타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오히려 수면에 방해를 준다. 그래서 잠재몽 중에 일부 정보들을 왜곡하고 변형하여서 다른 형태로 조정해서 발현몽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현몽은 실제의 꿈과 상당히 다르게 편성되는 것이죠. 발현몽은 덜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잠을 계속 자면서 꿈으로 기억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잠자다가 번쩍 잠을 깰 때는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게 잠재몽이 충분히 변형이 안 됐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리가 지금 설명하는 것과 좀 예외의 규정이 있거나 그래서 결국은 꿈이 오히려 잠을 유지하는 기능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검열에 대한 부분 먼저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상징입니다. 상징. 꿈은 여러 요소에서 다양한 상징을 쓰고 있어요. 발현몽이 별로 상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의 형태를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으니까 그거를 하나의 이렇게 이미지로 다른 형태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갖고 있는 정보의 원래 형태가 살해 욕구라고 칩시다. 무서워요. 상대방을 죽이고 싶어하는 욕구. 근데 이것들이 바로 올라온다. 특히 자기가 가까이 좋아하는 어떤 대상 또는 가까이에서 고생을 시키는 어떤 대상에 대한 살해 욕구가 올라온다. 이게 바로 올라오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대부분은 검열됩니다. 여기서 잘려요. 딱 잘려요. 근데 변형이 되면은 상징으로 표현되면은 올라올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올라올 수 있느냐? 가령 예를 들어서 꿈속에서 난데없이 총이 하나 이렇게 놓여 있다라고 칩시다. 저쪽에 총. 그러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총이라는 도구가 여러 가지의 공격적인 무기라는 의미에서 자기의 살해 욕구를 드러낼 수도 있고, 심지어는 멀리 있기 때문에 자기의 욕구가 아닌 듯하게 꿈에서는 표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꿈에서는 이렇게 정보처럼 그게 툭 튀어나올 수 있지만은 원형을 마냥 나온다면은 대부분 잠을 설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징입니다. 작업이라는 건 바로 꿈 작업이라는 건 이 사이에서 다양하게 꿈을 잠재몽을 막기도 하고 또 변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작업이 이제 꿈 작업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다양한 부분이 있죠. 전치, 응축, 상징화, 이런 것들이 되게 꿈 작업의 대표적인 예들 중에 하나입니다. 전치라는 것은 꿈의 어떤 기능이 갖고자 하는 부분들의 방향성들을 바꾸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실제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감정인데 꿈속에서는 내가 다른 어떤 남자에 대한 생각으로 든다든지, 또 실제로는 어머니에 대한 생각인데 꿈속에서는 어떤 여자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그렇게 해서 대상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바뀌는 거. 응축이라는 것은 몇 가지 감정들이 한꺼번에 한 덩어리로 묶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다양한 감정이 있는데 그거를 마치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된 듯하게 압축된 것처럼 표현되죠. 그러니까 무슨 형태인지 실은 잘 모를 가능성이 높죠. 상징화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 꿈의 해석은 여러모로 우리의 의식 그 안에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것이 이제 의식 위로 올라올 때 여러 가지 작업을, 변형을 거쳐서 올라온다는 것들을 드러내는 겁니다. 근데 비단 이것이 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서도 비슷한 원리가 반복된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것이죠. 프로이드가 꿈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꿈을 어떻게 변형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 심리적으로 비슷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들을 알게 되고, 그것들을 설명한 하나의 모델이 바로 지역 모형입니다. 토포그래피컬 모델. 지역이라는 건 분액을 나눴다는 것이죠. 인간의 마음을 영역으로 나눴다는 겁니다. 어떻게 나눴느냐? 이미 언급한 대로 두 영역으로 나눴어요. 잠재몽, 발현몽과 거의 동일합니다. 근데 이제 윗부분은 우리가 기억하는 부분, 그리고 생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부분, 의식이라고 부르죠. 생각하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발현몽의 기저에 그 실제 원형이 있고 또 알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간 심성에는 우리가 쉽게 떠오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의식. 그 부분은 아무리 쉽게 생각해도 잘 발견이 안 돼요. 대부분의 무의식적인 자료들은 꿈과 비슷하게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의식에서는 이것들을 다 소화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잠재몽이 바로 올라가면 꿈을 통해서 그 잠을 설치게 만들듯이 무의식이 의식에 바로 올라오면은 이 자극이 너무나도 자극적이어서 이제 압도당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에는 대부분 이런 무의식적인 재료들이 바로 올라오는 것들을 검열합니다. 억제해요. 막고 혹은 변형해서 올라오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의식과 무의식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 비슷하게 상당히 큰 간격이 유지되고 아주 조정을 많이 해서야만이 상대방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간격을 유지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남북한처럼 이제 갈라서게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고유한 특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의식은 의식 나름대로, 무의식은 무의식 나름대로 원리가 작용하고 원칙이 작용하게 되죠. 지금 여기 적혀 있는 1차 과정 및 1차 과정 사고, 그리고 쾌락 원칙, 이것은 이 무의식 부분에 관련된 원리입니다. 반면 2차 과정 및 2차 과정 사고, 또 현실 검증 혹은 현실 원칙, 이런 부분이 의식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이제 그 과정으로 보면은 1차랑 2차가 대비가 되죠. 1차, 2차. 그리고 원칙으로 보라면은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 서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대비적인 개념으로 의식과 무의식의 개념을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의식은 그 논리가 없어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혼란되어 있고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그야말로 산재해 있는 그러한 개념을 가르쳐서 1차 과정이라고 해요.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어떠한 생각이든지 서로 연결될 수가 있고 마음대로 그 생각의 에너지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은 여기에 논리성을 부여야 합니다. 적절하지 않은 그 진행은 우리 의식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논리라는 그 옷을 입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또는 그러한 과정적인 생각을 가리켜서 2차 과정 혹은 2차 과정 사고라고 말합니다. 2차 과정은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정돈이 돼 있어요. 누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2차 과정적입니다. 2차 과정이 안 되면은 우리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죠. 하지만은 무의식의 부분은 의사소통을 위한 부분이 아니고 자기 혼자만의 영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그 추상적이거나
또는 원초적인 감정들이 두루 섞여 있습니다. 그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 또한 이 대비가 되는 부분으로 보자면은 서로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우선 무의식은 쾌락 원칙에 의합니다. 자기 만족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쾌락. 자기 만족, 자기 욕구의 만족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 어떤 욕구냐? 그것은 그 자기의 충동이 그 나름대로 이 만족의 단계, 중립화되는 자기 충동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를 원하는 것입니다. 충동이 어떤 게 있느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리비도가 있고, 하나는 원본능이 있고. 본능이라고 보통 표현하기도 하죠. 리비도와, 죄송합니다. 공격성. 리비도와 공격성. 두 가지의 그 충동이 있어요. 리비도는 영어로 이제 다시 적게 다시 써서 의식과 무의식이 있으면은 리비도. 무의식에는 리비도라는 그 성욕이라고 보통 번역을 하죠. 그리고 어그레션, 공격력이라고 보통 하죠. 이런 본능적인 욕구가 있어요. 이것들이 만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리비도가 만족되기를 바라는 것은 그 자기의 즐거움을 항상 요청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쾌락 원칙. 어그레션은 그 자기도 죽고 남도 죽는 이 완전한 해체의 단계, 그러한 욕구를 말해요. 여기서 쾌락 원칙이랑 어그레션은 좀 잘 안 맞는 것 같죠? 예. 예민하게 그런 것들을 보는 사람이면은 상당히 잘 보시는 겁니다. 처음에 프로이드는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에서 이 어그레션, 공격력을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었어요. 처음에는 이 쾌락 원칙이라는 이 원리, 지형 모형의 원리를 세울 때만 해도 오로지 이 리비도만이 이 무의식의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고려를 안 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구조 모형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러한 공격 욕구까지 같이 소화를 해냈습니다. 어쨌든 인간은 자기의 그 만족을 위해서 그 추구하는 무의식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우리의 의식은 너 그러면 안 돼. 세상은 그렇게 네 원하는 대로 다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런 현실, 리얼리티, 현실을 주장한다. 왜 현실을 주장하겠습니까? 똑같은 그 비슷한 측면을 갖고 있는데 리비도는 자기의 생명을 추구하는데 리얼리티도 동일하게 자기의 생명을 추구한다. 근데 리비도의 생명 추구는 자기중심적. 자기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방향의 생명을 추구하는데 의식에 있는 생명 추구는 이 환경 안에서 살아남는 서바이브에 더 가깝죠. 생존, 서바이브에 더. 생존에 살아남아야 된다는 부분에 가깝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를 억누르고서라도 일단은 살아남는데 주력을 하려는 그런 방식을 말해요. 그래서 쾌락 원칙과 현실 검증은 대개는 반대가 됩니다. 쾌락 원칙은 즉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요구를 하는 데 반해서 현실 원칙은 반대로 그것들을 억제하고 억압하는 쪽으로 작용을 많이 하게 되죠. 이러한 인간 분액을 이제 지형 모형이라고 했어요. 지금 설명하지 않은 것 중에는 그 전의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인간을 이렇게 의식과 무의식으로 둘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중간 부분을 이제 전의식, 프리컨셔스니스라고 했어요. 전의식. 이게 뭐냐?
의식과 비슷한데 일단은 머릿속에서 바로 떠올라 있는 건 아닌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의식화할 수 있다.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은 의식은 가능하다. 의식화는 가능하다. 이런 측면을 담고 있죠. 이게 되게 이제 그 억압하거나 검열하거나 작업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중간에서 작업하는 거기 때문에 전의식적인 역할이라고 흔히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잠시 이 자아심리학에서 대인관계 영역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영역, 이런 마음의 구조를, 그 분획을 어떻게 나누는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러한 이론들도 어떤 지식에서 도출이 된 거냐면은, 프로이드가 내담자를 진료하면서 얻어낸 것이거든요. 결국은 프로이드와 내담자라는 나와 너의 대인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진 지식들입니다. 그리고 프로이드가 자기 안에 있는 자기 마음의 구조를 잘 들여다보다 보니까 발견하게 된 것이죠. 프로이드는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 인간 이해에 있어서 독립적인 성향들을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존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서의 인간 이해를 많이 보지 못하고 비교적 독립적이고 개체적인 그런 인간 이해들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프로이드 자신이 그랬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경계, 여기서 이제 잠깐 다른 설명을 좀 더 하면은 이 자아라는 표현, 이고라는 표현은 프로이드 입장에서는 독일어 이히, 영어로는 나죠. 이히. 영어로는 I 하는 나라는 뜻인데, 이 나라는 용어를 가지고, 썼는데, 이거를 이제 영어 학자가 영어로 번역하다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전체적인 나를 부르는 나가 있고, 그 나의 영역을 분획한 다음에 어느 특정 부분을 부를 때도 그냥 나라고 부르고, 그래서 그 이름이 혼동되니까 번역을 하면서는 그 두 가지를 아예 구분을 딱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나를 부르는 나는 셀프라고 번역을 하고, 그리고 부분적인 나를 부를 때는 이고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자아경계라고 말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아경계라는 말은 냉정하게는 이 이고의 뜻이 아니고 셀프란 뜻이 됩니다. 즉 나와 너 사이에 있는 경계를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 경계를 자아심리학 개념에서는 어떻게 이해하느냐, 스스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의 경계에 대해서 스스로 만든다. 스스로 경계를 세워나간다. 그리고 스스로 세워진 경계에서 밖을 탐색한다. 그리고 밖에 자기의 욕구, 자기의 충동을 만족시킬 어떠한 존재가 있다. 그거는 그냥 대상이라고 씁시다. 그런 대상이 있으면은 그 대상에게 자기의 충족을 위한 신호를 보내죠. 또는 자기의 에너지를 이 대상에게 부착시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충족을 위해서. 붙이는 걸 가르쳐서 리비도 부착이라고 해요. 리비도 집중이라기도 하고, 리비도 집중. 자기 에너지의 일부를 띄어서 대상에게 붙이는 거예요. 리비도 집중. 영어로는 카덱시스라고 적습니다. 그러니까 자아 경계가 있는 상태에서 이 스스로 자기됨을 강조하는 면이 많은 그런 인간 이해를 갖고 있는 것이 자아심리학적 인간 이해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프로이드는 1차적 자기애, 2차적 자기애 이런 표현을 썼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이는 1차적 자기의 상태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경계도 확실하고 게다가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나르시시즘이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에너지가 자기 안에 이렇게 집중되어 있다. 자기 중심적. 네. 그런 존재가 아까 얘기한 카렉시스, 다른 존재를 향해서 에너지를 발산하는 그런 상태로 넘어가는 거를 대상이라고 합니다. 대상. 오브젝트 러브라고 하죠. 대상을 사랑한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떤 특정한 대상에게 에너지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리비도 집중을 이제 카렉시스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에너지가 만약 100이다 치면은 만약 여기다가 이제 한 20을 붙였어요? 그러면 자기가 80이 되죠. 에너지는 보존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일정하기 때문에 준 만큼 빠집니다. 근데 어떤 연유로든 대상이 그 에너지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철회하거나 하면은 그 에너지는 다시 되돌아오죠. 그리고 원상태처럼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다시 나르시시즘 대상에서 자기애로 바뀌는데 그것은 이제 그 전과는 좀 다르죠. 요 80, 20 합쳐서 100은 동일한데 그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에너지 100으로 갖고 있었던 그 양의 차이는 없지만은 그 상대방한테 줬던 부분 그거를 받아들인 20이 첨가돼서 합쳐서 100이 됐다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부르느냐? 2차적 자기애라고 불러요. 자기애는 자기애인데 후에 생긴 자기애다 이거죠. 1차적이라는 표현은 처음부터 그랬다라는 거고 또는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이런 뜻입니다. 1차 과정 우리가 생각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과정이다 생각했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난해요. 프로이드가 보기에는 이 1번, 2번, 3번 중에 어떤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이라고 봤을까요? 프로이드가 보기에는 에너지라는 건 비록 안에 자꾸 스며 있지만은 점차로 밖으로 투영해서 상대방한테 보내는 2번의 과정이 더 성숙한 과정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 2번에서 3번은 또 3번에서 2번 그래서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에너지를 주고받는 것이 전혀 불필요한 행위는 아니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똑같은 100이지만은 이제 남의 부분을 통해서 들어온 영역은 뭔가 좀 변형이 되지 않았겠어요? 이 부분이 그 타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색깔을 입혀서 들어오니까 전적으로 그 원래 자기가 갖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죠. 그리고 영역 뒤에 부분은 구조적인 영역에서도 위치가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3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에너지 맥을 계속 새롭게 하는 것이 일종의 성장이 됩니다. 그렇게 인간이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다음 이제 구조적인 구조 모델까지 보는데 이해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프로이드의 두 번째 인간 이해 모델인 구조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이드가 1900년에
꿈의 해석이라는 책을 써서 그 인간의 이해를 그 지형학적인 모델, 즉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그런 모델을 세우고, 그 무의식은 본능 중심이다. 그리고 쾌락 원리에 따라 작용하고 1차 과정적인 사고를 한다. 반면 의식은 2차 과정적인 사고를 하고 그만큼 현시관측이다. 이러한 설명을 한 것을 1920년대까지 20여 년간 많은 사례에 적용하면서 확인을 해왔습니다. 근데 그 설명이 개운하지 않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적절하지 않다는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꿈의 해석에서 또 잠깐 힌트가 나왔지만은 이 공격의 욕구, 공격욕이라는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자리 잡혔다라고 것들을 서서히 인정해서 1910년부터는 그 공격욕에 대해서 인정하기 시작했는데, 그 무의식의 어떤 원리와 공격욕은 잘 일치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욕 또한 무의식적인 정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에게 그림에서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악몽과 같은 경우는 이 꿈의 내용이 이 무의식적인 정보와 동일한 일종의 그 잠재몽이라고 한다면 꿈은 항상 리비도의 충동에 의한 것이어야 되는데 악몽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일종의 마음속의 심리적인 그 가장 본능 안에 공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설명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그 예전에 지형 모형으로 인간을 다 이해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뒷페이지에서 다룰 이 불안에 대한 이해도 그 프로이드가 새로운 그 불안에 대한 이해를 가져오면서 이게 옛날의 모델 그림만으로는 불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겁니다. 프로이드는 처음에 불안에 대한 이론의 이해가 뭐냐면은 이 무의식이 올라오는 거, 무의식이 튀어 올라오는 거, 그걸 불안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한 20년 동안 그 사례 경험을 충분히 하다 보니까 불안은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 그리고 다 무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다. 이런 이제 새로운 이해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이렇게 이분법적인 무의식과 무의식으로 나누는 그림으로서만 인간이 이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들을 봤어요. 그래서 1920년에 올라와서는 프로이드가 스스로 자기 인간 이해에 대한 분해 그림을 대표 수정을 해서 인간의 분해를 세 부분으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세 부분이라는 면으로서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세 개로 달랑 나누면은 세 분해이 되겠죠. 그 세 부분의 그 이름이 뭐냐? 하나는 원본능, 이미 옆에 적혀 있죠. 두 번째는 자아, 세 번째는 초자아가 됩니다. 근데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두 가지 그림이 통일되는 입장으로 그리면은 이해하기가 쉬우니까 대개 두 그림을 합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두 그림을 합칠 때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일단 그 의식과 무의식으로 구분하는 것은 동일하죠. 그리고 이제 선을 몇 개 더 긋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세 분의 이 원본능 자아 초자아를 얘기해야 되니까 세 분액으로 나눠야 되는 거거든요. 먼저 그 원본능 부분이 있겠죠? 이 부분을 원본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말하자면 오히려 아래 이 무의식 부분에서는 원본능이 가장 주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너무 그림이 영역으로 볼 때는 이 세 개가 지금 무의식 부분이 너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실은 이 원본능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자아가 있죠, 자아. 자아는 파란색으로 표시하자면은 이렇게 넓은 영역이다. 자아 영역. 자아 영역은 사뭇 보면 알지만은 의식의 대부분을 자아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무의식에도 아주 일부 자아의 영역이 존재를 하죠. 나머지 부분은 초자아 영역입니다. 초자는 초가 붙었지만은 자아죠. 그러니까 실은 분해으로 말하면 자아랑 같아요. 즉 의식과 무의식을 동시에 점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자나 자아나 같습니다. 근데 초자의 그 이제 생성 자체가 좀 특이하기 때문에 그림으로 볼 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죠. 결국은 이게 그림을 잘 보자면요, 한 가지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지형 모델로 프로이드가 이제 의식과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그림을 보면은 이 무의식이라는 것이랑 원본능이 결국은 거의 매 한 가지예요. 그쵸? 이 무의식 부분이나 원본능 부분이 결국은 거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의식 부분, 의식 영역이랑 자아 영역이 매 한 가지. 근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 의식 영역에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은 이 무의식으로도 영역이 넓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초자를 제외하고서는 처음에 갖고 있던 이 두 분액의 개념이 비슷하게 유지된다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초자의 시기에서는 훨씬 그림의 영역에서 새로운 부분이 형성되는 것이죠. 그런데 원본능 자아까지 생기고 그 다음에 초자가 생기는 원리가 원본능에서 자아가 생기고 자아에서 또 초자가 생기는 원리가 실은 약간의 반복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는 발달관계 부분에서 얘기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영역이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 이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원본능은 무의식의 기존의 흐름을 그대로 수용하기 때문에 원본능 안에는 이 말 그대로 충동을 갖고 있습니다. 본능, 충동. 근데 전의 영역처럼 리비도만 생각했던 게 아니라 이제는 공격 욕구까지도 충분히 담아내는 어떤 부위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원본능은 당연히 1차 과정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쾌락 원칙에 의하는 것이죠. 반면 자아는 이 상황, 환경과 자기와의 관계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인간이 이 환경에 나름대로 적응하기 위해서 하나의 도구로 만들어낸 부분이 바로 자아예요. 그래서 이 자아는 이 환경과 모양을 같이 나누어야 되다 보니까 2차 과정적인 사고, 교류의 부분으로 신경 안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현실 원칙을 담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이제 자율자아 기능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실은 이제 프로이드가 말한 것이 아니라 프로이드의 후대에 하트만이라는 제자가 프로이드의 이론을 이제 수정해서 만든 겁니다. 자아라는 것은 다 원본능으로부터 파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원본능의 계속적인 영향을 받아요. 근데 자아의 영역 중에서는
그 어떤 부분은 원본능이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율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자율자아 기능이다라고 명명을 했어요. 근데 이 자율자아 기능이 심지어 그 하트만 같은 경우에는 이 원본능에서부터 출발해서 자아가 된 영역 중에서 자유롭게 나중에는 자율화가 된 그런 2차적인 자율자아 기능이 있는 반면 또 태어나면서부터도 그 자아 영역이 있어서 이런 그 자율적인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다. 프로이드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아가 있다고는 말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1차적 자율자아 기능은 태어나면서부터도 자아가 있다라는 이 구조적 모형의 이론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셈입니다. 이 자율자아 기능을 외우는 제 방법은 이운학 원사는 지지직 이렇게 해서 저는 외우거든요. 이운학이라는 사람의 말이 지지직거린다. 이게 이제 앞자예요, 다. 그래서 말을 이제 마무리를 다 하면은 이해, 운동, 학습, 언어, 사고, 지각, 지지직이니까 지능, 직관, 지가 두 개가 지금. 그래서 이해, 운동, 학습, 이해, understanding, 운동, motor function, 학습, learning, 언어, language, 사고, thought, 지각, perception, 지능, intelligence, 직관, intuition 이런 것들이 태어나면서부터도 환경과의 적응을 위해서 원래 있다 이런 거죠. 배워서 생긴 게 아니고 원래 있다. 물론 배워서 생긴 이해도 있고 배워서 생긴 운동도 있지만은 기본적인 거 원래부터 있던 게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런 자율자아 기능이라는 명칭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초자아는 프로이드가 이제 3세부터 5세에 해당하는 이 남근기 시기 뒤에서도 배웠는데 이 웨디푸스 갈등이 첨예한 이 3세에서 5세의 시기를 지나서 생성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3세 이전에는 없죠. 그리고 5세를 지나서야 비로소 어느 정도 분획이 분명해서 초자아라는 영역이 나타나는데 이 초자아는 많은 부분이 스스로 만들어진 영역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들여온 영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은 뒷부분에서 좀 더 하겠지만은 초자아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제 부모의 어떤 특성을 자기 안에 받아들인 거라고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두 가지는 하나는 자아 이상, 목표죠. 자기가 추구하려는 목표.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처벌. 스스로에게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의 부모님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실은 자기 부분이죠. 이제는 부모님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단독하고 또 더 다그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가 이제 1900년에 지형학적 모델, 의식 무의식이라는 모델에서 1920년대에 구조적 모델, 여기서는 이렇게 그릴게요. 그래야 그림이 더 나눌 테니까 세 부분, 인간 이해를 세 부분으로 나눈 자아, 초자아, 원본으로 나눈 모델로 변환하는 이유가 뭐냐? 전환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뭐였죠? 공격욕구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격욕구. 두 번째는 제가 불안에 대한 이해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번째인 불안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하려고 영역을 좀 나눴습니다. 처음에 프로이드가 불안에 대한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죠. 무의식의 충동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
무의식의 충동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을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의식에 있는 충동이 뭐냐? 그 당시만 해도 공격 욕구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리비도, 성적인 욕구가 올라오는 것, 그게 불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한 20여 년 동안 쭉 지켜보니까 불안이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다. 그래서 불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생각해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상황입니다. 상황이 불안을 만든다는 거예요. 즉 불안은 내적으로 출발하는 요인도 있겠지만은 주로는 그 원형은 외적으로 온다 이겁니다. 근데 상황을 특별히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충격 상황, 하나는 위험 상황.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충격 상황이라는 말은 실제로 자신의 신체 그리고 심리에 강렬한 손상을 주는 것을 말해요. 반면 위험 상황은 지금 당장 나한테 손상을 주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한 손상을 받을 만한 위험이 그런 충격적인 상황을 닥칠 만한 가능성이 굉장히 앞에 도사리고 있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내 앞에서 으르렁거려요. 위험 상황이니까 충격 상황이니까. 흔히 놀라니까 사자 때문에 놀라니까 충격 상황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거는 실은 위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자가 우리 안에 있거나 묶여 있는데 나한테 공격을 가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무서워할 뿐이지. 그게 이제 충격 상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사자가 내 앞에 이제 당장 와가지고 울렁거리면서 나를 쳐야죠. 나를 해쳐야지 그것이 이제 충격 상황이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충격 상황입니까? 위험 상황입니까? 당연히 충격 상황이죠. 나한테 위해를 가했으니까. 근데 교통사고 표지판을 봤어요. 그리고 사이렌이 울리면서 여러 앰뷸런스들이 막 지나가요. 그러면 그거는 충격 상황이니까 위험 상황이니까. 위험 상황이죠. 나한테는 특별히 해는 없지만은 곧 나도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위험 상황을 알려주는 거. 실제로 충격 상황이 있어서 나한테는 충격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이후에 충격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미리 알려주는 위험 신호가 있죠. 되게 우리가 이 위험 신호를 가지고 위험 상황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되게 이제 사이렌이 울리죠.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지금 이제 일반적인 개념으로 제가 설명을 했는데 프로이드가 인간의 불안을 이해하는 데서 바로 이러한 개념을 그대로 인용을 한 겁니다. 인생에서 충격 상황이 중요한 시점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격 상황이 이후의 인생에서 실제로 똑같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예고되거나 약화된 채로 반복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형은 충격 상황이고 다음에 일어나는 그 예고편이나 아니면 약화된 것은 위험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충격 상황에서 나타나는 이 신체적 반응, 신체가 느끼는 감각이 있잖아요. 충격 상황에서. 그거는 바로 충격이죠. 동시에 공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위험 상황에서 나타나는 신체 감각, 신체 반응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게 바로 불안이라는 겁니다. 전에는 이 무의식의 정보들이 의식으로 올라오는 것, 이렇게 불안을 이해했는데, 이러한 충격 상황, 위험 상황의 어떤 반복을 통해서 인간 경험을 불안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이런 이해가 모델을 바꿨어요. 원본능 불안이라는 표현은요, 충격 상황의 불안을 말해요. 이런 용어는 요즘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근데. 뒷얘기들은 많이 쓰고,
왜냐하면은 불안이라는 개념이라고 쓰기보다는 충격 자체 아니면 공포라고 말을 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불안이라고 단어를 굳이 붙일 이유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신호, 앞으로 닥칠 위험 상황이 옵니다. 위험해요. 이런 사이렌, 시그널, 신호가 오는 것이 바로 신호불안이죠. 신호불안을 통해서 인간은 자기를 방비할 준비를 합니다. 신호불안이 오면은 가만히 있진 않죠. 뭔가 자꾸 이렇게 이 불안을 해결하고자 두리번거리고 사퇴수습을 위해서 나선단 말이에요. 이 신호불안을 통해서 사퇴수습을 나서는 부분이 어디냐? 원본능, 자아, 초자아 중에 어디냐? 자아예요. 자아에서 이 신호불안을 듣고 나름대로 반응을 합니다. 어떤 주로 반응을 하느냐? 방어기제라는 반응. 그래서 방어기제라는 말은 자아의 기능이에요. 방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수완을 쓴다 이거예요. 심리적인 수완을 쓴다. 결국은 그 정상적인 범주 내에서 그 성장을 위해서 신호불안은 필요하고, 결국 이 신호불안을 통해서 그 자아는 방어기제를 활용하면서 점점 자아의 영역이 확대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이제 거세불안은 이 3세에서 5세에 해당하는 웨디푸스 시기에 해당하는 그 아이가 갖는 그 남자아이가 갖는 불안으로서 프로이드가 설명한 개념이죠. 그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이 삼각관계를 이루는데 아이가 이제 엄마를 차지하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프로이드의 이제 원론적인 이론을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엄마를 차지하고 있는 다른 대상이 있어요. 아빠죠. 그래서 그 아빠를 처리하고 자기가 대신 이제 아빠를 소유하고 싶어서, 아니 엄마를 소유하고 싶어서 아빠랑 대항을 해보려고 했더니 이거인 거예요. 아주 강적인 거예요. 대항을 못해요. 오히려 대항은커녕 자기가 당하게 생겼어요. 그 당하게 생긴 입장의 느낌이 바로 거세불안입니다. 자기의 성기를 잘릴 것 같아요. 생존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는 차라리 엄마를 소유하고 싶은 욕구를 버릴 수는 없고, 그렇다고 아빠를 이길 수는 없으니까 자기가 그냥 아빠가 되자. 아빠랑 화친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잘 지내면은 아빠가 소유하고 있는 엄마를 같이 동시에 잘 소유할 수 있으니까 무난하겠다. 그래서 자기 안에 아빠의 영역을 담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초자아예요. 거세불안이나 초자아불안은 둘 다 아버지적인 요소, 이 환경에서 나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판단하는 그런 외부적인 요소들을 말하는데, 거세불안은 그것이 완전히 내 내부에 들어와 있지 않은 외부가 나를 주는 피해, 그런 것들을 거세불안이라고 할 수 있고, 초자아불안은 외부가 아니라 이제 스스로, 내 스스로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요소를 말할 수 있어요. 둘 다 나를 비판하거나 내가 부족하다는 것들을 지적하는 면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거세불안과 비슷하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표현이 거절불안이죠. rejection, fear. 거절, 공포. 이런 표현이, 대상관계 이론에서는 주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더 많이 가깝습니다. 이 자아심리학자들은 거세불안이야말로 그 프로이드의 독특한 이론이고 자아심리학의 고유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주장을 조금 더 이렇게 강조하는 편이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거세불안을 이런 그 초자적인 판단적인 부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거세라는 특성을 더 생각해서 이 신체에 대한 위해, 신체가 해를 당하는 것, 이런 부분에 더
집중되어 있는 그런 특성을 이 거세 불안의 특성으로 고려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조금 억지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이 리젝션 피어라고 생각하는 무난한 설명과 연결하는 게 더 적절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한번 지우고요. 결국은 이러한 모델로의 전환을 통해서 그 프로이드는 인간의 이해가 훨씬 좀 더 복잡해지고 정교해졌다는 것들을 이제 인정하고 그렇게 가는 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하면서 제가 정확하게 그리진 않았지만은 이미 예고한 몇 가지 이제 부분을 한 가지를 이제 설명하자면은 이런 겁니다. 이 지금까지 그린 이 동그라미 그림이 처음부터 태어난다고 지형학적 모델이라고 둘로 딱 나눠지는 것도 아니고 또 구조적 모델이라고 해서도 태어나면서부터 세 부분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태어난 프로이드의 이해를 조금 극단적으로 생각하면은 태어난 상태에서는 그 자체가 원본능입니다. 원본능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뭐 1차 과정적이다, 뭐 본능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은 더 쉬운 설명은요. 태어난 아기 그 자체가 원본능이에요. 아직 환경의 때를 묻지 않고 그야말로 생물학적인 존재로서 교류를 통해서 이렇게 조정되지 않은 그 원형 그대로의 특성. 그게 원본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가 출산해가지고 애기 구경하러 가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가서 저 애기 봐라 이러지 마시고 저 찬란한 원본능을 보라.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그게 원본능이에요. 근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태어날 때는 그 환경이 처음에는 자궁 안에 있는 그 자궁 액체 안에 있다가 이제 탄생을 하면서 탯줄 끊기죠. 액체 다 빠지죠. 그리고 이제 폐에는 공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을 쉬어야 되죠. 많은 것들이 마치 꼭 물 안에 살던 고기를 이렇게 물 밖으로 끄집어낸 기분이 아니겠어요? 그거는 마치 꼭 우리가 그 우주복 입지 않고 그 달나라에 이렇게 떨어진 기분 아니겠어요? 그런 느낌. 탄생은 결국 이 원본능 자체를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노출시키는 느낌이 드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느낌을 갖느냐? 죽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원본능만 갖고는 이 세상 살다가는 그냥 죽겠구나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이제 달나라에서도 주섬주섬 빨리 우주복을 주워 입다든지 아니면 물 밖으로 고기를 내는 이 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물 안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다시 뱃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무슨 어떤 특수 처리를 한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 그게 이제 우리 인간 구조학으로 말하면은 바로 원본능이 생성해낸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이게 뭐예요? 바로 자아입니다. 자아는 원본능이 만들어낸 거예요. 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해서. 근데 지금 태어나서 원본능을 바로 만드는 이 상황이 바로 충격 상황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비슷한 위험 상황이 많아지니까 점차 원본능이 자아한테 에너지를 많이 이양을 해요. 왜냐하면 세상 살다 보면은 원본능 특성대로는 안 되니까 네가 빨리 나서서 이 환경과 나를 조화를 시켜라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본능은 자꾸 에너지를 자아한테 이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아는 점점 강성해지고 원본능은 쭈그러들어요. 나중에 그림이 어떻게 되느냐? 원본능은 자아의 통제를 받는 그림이 편성이 자아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원본능을 둘러싸는 느낌을 받아요. 하지만 원본능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봐서도 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3세에서 5세 이 연령이 되는데 나름대로 이제 자기 영역 구축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자아가 원본능과 함께. 근데 이게 환경에 딱 맞닥뜨리니까
특히 이제 이 삼각관계, 부모, 자기의 주된 양육자와 제3자들이죠. 그 관계에서 맞닥뜨리니까 이 환경적인 압력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전에 받던 압력과는 또 새로운 압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압력은 자기 안에서 아무리 파생해서 만들어가지고는 이게 될 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부의 요소를 사용해서 그 분액을 만듭니다. 어떻게 내부에서 외부의 요소를 사용해서 이렇게 땡겨올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까 얘기한 이 1차 자기에서 대상회로 갔다가 2차 자기회로 오는 동안의 과정이나 거의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거는 난해한 설명이긴 하지만은 그 설명은 좀 간단합니다. 아까 원본능이 있고 자아가 있고 초자아가 이렇게 나누는데 이 원본능의 에너지를 이 대상에게 붙여요. 그럼 카렉시스라고 했죠? 여기서 한 10을 떼어가지고 대상에게 붙인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붙였어요. 또는 어머니한테 붙였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다시 나한테 되돌아와요. 근데 어디로 되돌아오느냐? 자아 영역으로 되돌아와요. 냉정하게는 초자아 영역이죠. 초자아 영역으로 되돌아와요. 그러면은 독특한 자아, 일반적인 자아보다 더 독특한 자아, 그게 이제 초자아인데, 초자아가 형성이 되죠. 즉, 처음에는 원본능에서 나갔는데, 되돌아올 때는 초자아로 들어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원본능은 스스로도 에너지를 자아에게 이양도 하고, 또 밖에서 에너지를 줬다가 되돌아오면서 뺏기고 해서, 점차적으로 에너지는 다른 쪽으로 분산이 됩니다. 자아, 초자아 영역이 더 강해서, 원본능은 철저하게 의식의 영역에서는 힘을 못 써요. 그래서 득세를 한단 말이에요. 자아, 초자아가. 그리고 오히려 자기를 만들어낸 원본능을 겉으로 드러나지 못할 정도로 철저하게 봉쇄하는 면까지 승리를 한단 말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전체적인 승리냐? 우리가 잘 알지만은 원본능은 무의식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더 많은 그 인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 의식적인 부분에서 초자아가 승리했다고 남겨봤자 대부분의 인간의 판단 능력들은 원본능적인 지배를 받는다. 실은 이제 더 전문적으로 공부를 해보면은 아시지만은 아까 밑에도 원본능 분액과 초자아 분액에서 이 무의식 부분이 많았죠. 자아는 적고. 즉, 초자아가 비록 외부에서 온 거지만은 이 무의식의 특성에서 볼 때는 원본능과 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초자아는 자아보다 가깝기보다는 원본능과 더 가까워요. 그래서 결국은 자아가 후대에 새로운 자아, 초자아라고 불릴 만한 새로운 자아를 파생했는데 결국 그 편이 자기 편이 된 게 아니라 원본능 편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전세 역전되는 거지 다시. 처음에는 원본능이 득세했고 자아가 파생되면서는 이제 자아가 또 득세했다가 초자아까지 생기면서는 이제 무의식적인 부분, 원본능 초자아의 유대관계를 통한 그 무의식 부분이 훨씬 더 강렬한 에너지를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그 인간 이해가 단순히 한 그림, 처음부터 딱 세 부분 나눠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계속 변한다는 겁니다. 변한다는 개념들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 이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이 이제 문제를 발생했을 때,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그거를 어떻게 자기가 소화해내느냐, 이런 부분이겠죠. 결국 우리가 이러한 인간 이해를 공부하는 이유도 우리 자신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소할 거냐, 이런 주제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 입장은 심리적인 균형과 불균형이라는 이름으로 흔히 불려지는데,
지형학적 모델의 입장에서 보면은 심리학적 균형이라는 것은 의식과 무의식의 구분이 어느 정도 분명해서 서로 자기 영역을 잘 지키고 있으면 그게 균형인 거예요. 밸런스죠, 밸런스. 근데 불균형이 어디서 오느냐? 대개는 이 무의식의 이 충동들이 의식으로 자꾸 올라오려는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불균형을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초기에 이해해야 하는 이런 불안적인 요소들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해소합니까? 이 무의식이 올라오는 것들을 잘 통제하거나 아니면 이 올라오려는 충동이 해소되거나 중립화되어서 뉴트럴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극성이 떨어진다는 건데 에너지의 특성이 이렇게 무마가 되는 것이죠. 어느 때 무마가 되느냐? 이 무의식의 부분들이 어떤 에너지다라는 것들을 올라오려는 충동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더 자연스럽게 확 열어주면은 올라오자마자 이렇게 분산이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대표적인 설명이 이제 무의식의 의식화라고 썼는데, 무의식이 의식에서 눌려가지고 탱탱하게 맞설 때는 힘을 발휘하는 듯 하지만은 막상 의식으로 확 올라오면은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이 의식이 놀라지만 않는다면은 별로 힘을 발휘하지 않는다. 중립화된다. 이런 어떤 개념들이 세웠어요. 그래서 프로이드가 하는 그 많은 작업들은 그 무의식이 의식으로 올라오려는 그 충동들을 오히려 의식이 느끼게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 중립화. 대표적인 게 이제 물론 그 당시 이 지형학적 모델에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 있는 리비도, 성적인 욕구들이죠. 너무 놀라지 말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리비도를 느끼게 의식화하게 하면은 오히려 중립화, 에너지가 분산되고 무마된다는 거예요. 괜히 감추고 올라오려는 거 꾹꾹 누르다 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더 생긴다는 거. 처음에는 이러한 인간 이해에 따라서 인간의 이 신경증들은 결국은 마음속에 있는 이 무의식적인 리비도, 성적인 욕구가 분출되지 않은 결과다. 그러니까 중립화하면은 다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좋아지지가 않아요. 이 모델이 한계가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인간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해서 해소되는 부분도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자기가 못 느끼거나 심지어 느끼지만 표출하지 못하는 생각들을 이렇게 드러내게만 해도 굉장히 해소가 되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런 정신에너지의 중립화의 특성으로 인해서 불균형을 다시 균형 작업으로 돌리는 수도적인 작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이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왜 그러냐? 인간은 그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 세 부분으로 분해된 구조적인 모델에 따라서 인간이 구성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밸런스가 깨지는 거예요. 만약 이제 초자아가 원래의 영역보다 훨씬 커진다. 그러면은 다른 영역이 그만큼 축소되고 밀리잖아요. 또는 이제 자아가 너무 커진다. 그럼 그만큼 초자아나 원본능 영역이 밀리겠고, 즉 나름대로 세 영역이 힘을 잘 견주어서 평형상태, 이퀄리브럼이라고도 하죠. 평형상태를 잘 유지하면은 편안하다, 균형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균형이 깨지면은 불균형. 그때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균형 상태를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다시 균형 상태를 맞추는 것을 가리켜서 타협 형성이라고 표현해요. 다시 균형 상태를 맞추는. 만약 초자가 너무 방대해지면은 자아 영역이나 원본능 영역도 힘을 합쳐서 어느 정도 힘을 더 이렇게 늘린다. 그러면은 서로 이렇게 힘의 균형이 새롭게 이제 맞춰진단 말이죠. 심지어는 이 타협 형성을 위해서 증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증상을 도출해내기도 해요.
증상이 무조건 문제의 결과로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 증상을 통해서 그 균형을 새롭게 맞춘다는 거죠. 증상을 무조건 치료하고 없애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그걸 잘 들여다봐서 왜 저 문제가 저런 어려운 신경증적인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아야지 그저 그냥 그 불안하거나 이런 것만 줄여준다 그러면은 균형이 불균형한 것들을 지금 이걸로 막아주고 있는데 그걸 싹 빼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그럼 더 불안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의 치료적인 목표는 그 증상이라는 거를 불안이나 이런 우울이라는 것들을 무조건 없애는 게 목표가 아니라 왜 저게 생겼고 저게 나름대로 어떤 타협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 나름대로 그것 때문에 주는 이득이 뭔지를 지금 아는 게 우선입니다. 이 타협을 위해서 제일 많이 쓰는 도구가 바로 방어기제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자아적인 기능을 통해서 이 방어기제를 통해서 타협 형성을 이루어 나갑니다. 우리가 성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캐릭터. 성격이라는 것도 그 방어기제의 측면에서 보면은 결국 이러한 타협 형성, 방어기제의 하나의 패턴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스스로 다른 사람과 조금 달리 나타나는 타협 형성 방어기제의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적 균형과 불균형은 전체적으로 인간 이해의 그 모델 안에서 이 안정성들이 깨진 것들을 다시 안정화하는 이런 설명들 안에서 우리가 소화해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자아심리학 관점에서 발달 단계를 얘기할 때는 5단계를 얘기하죠. 그 자아심리학에서는 심리 성적 발달로 리비도라는 에너지가 특정 부위에 시기별로 몰려 있다는 것들을 통해서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즉 0세부터 1세까지 아이는 그 리비도가 입에 모여 있다고 보이죠. 그리고 1세에서 3세가 되어서는 그 리비도 에너지가 주로 항문에 모입니다. 그리고 3세에서 5세 정도의 아이가 되면은 그 에너지는 남자의 성기, 남근, 여자의 성기는 없어요. 남자의 성기, 여자도 남자의 성기를 바라보죠. 그렇게 몰려 있다가 이제 초등학교 나이 되면은 그 잠재기, 어디도 에너지가 몰려있지 않고 온몸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 남근기와 비슷하게 성기로 몰리는데 이제는 그 각자의 성기, 여자는 여자의 성기, 남자는 남자의 성기에 에너지가 리비도 에너지가 몰립니다. 그걸 이제 사춘기 이후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기를 성기기라고 해요. 성인이라는 뜻이죠. 동물로 말하면 성충이라는 말이 되고. 왜 이렇게 에너지가 몰리느냐? 이 리비도가 상대방에게 집중할 때 그리고 교류할 때 이 부분이 제일 좋다 이거예요. 0세에서 1세는 주로 이제 먹는 거 가지고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교류하는 측면이 먹는 거. 항문기는 뭐예요? 싸는 거. 되게 이제 이 항문기 시기에 중요한 시점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배변 훈련이죠. 토일렛 트레이닝. 그리고 남근기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프로이드의 얘기는 엄마와 아빠와의 삼각관, 웨디푸스 할 때. 이게 중요한 주제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남근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아까 그 거세 공포 얘기도 했죠? 이건 이제 아빠와 엄마와 나와의 삼각관계. 잠재기에는 특정한 에너지가 몰려있지 않다가 성기기에는 다시 이 삼각관계의 재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프로이드는 이 남근기랑 성기기가 거의 이제 비슷한 의미니까 연장선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중간에 쉬는 기간이 있느냐? 잠재기, 에너지가 이렇게 몰려있지 않고 분산되는 기간이 있느냐? 마치 꼭 낙타의 덩어리처럼 한번 성기로 에너지가 몰렸다가 에너지가 안 몰려있다가 다시 몰리는 꼴이잖아요. 왜 이런 그 두 번의 봉우리를 쏟게 되느냐? 이 중간은 왜 이러느냐? 이거를
프로이드는 이게 빙하기의 잔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류의 잔재가 우리 인간 한 사람 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렇게까지 설명했습니다. 발달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그 프로이드적인 방식으로만 이제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이제 대상관계 이론을 배우면서 같은 시기에 어떤 개념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같이 배우게 되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런 배변 훈련, 그리고 학문 이런 개념보다는 학문기 시절은 엄마와 아이와의 관계, 이 관계가 결국은 이 학문기의 핵심이라는 것들을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자아심리학적 관점에서 대부분의 시각이 이 리비도의 그 에너지가 어디에 특정 부분에 몰려 있느냐 여기에 중심으로 이렇게 분해를 하는다는 정도로만 이해를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념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이론들이 이제 좀 딱딱한 설명이 되고 앞으로도 조금 더 딱딱한 설명이 될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강의는 강의대로 소화해내시고 이것들을 실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이 지식이 어떤 식으로 응용되는지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옥샵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게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소자의 형성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